서류더미를 들고 굉장히 초조하고 급해 보이는 얼굴로 사무실과 옆 건물을 정신없이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끈 이 나사 직원이 나온 곳은 바로 유색인 화장실이었죠. 1960년대 미국은 인종 분리 정책으로 대놓고 실시해 화장실부터 식수대, 버스, 학교, 사무실 등 삶의 모든 부분을 흑백으로 구분한 시절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흑백 논리로 가득했던 시대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활약한 수학자이자 공학자인 3명의 흑인 여성의 실화를 다룬 영화 히든 피겨스 속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시죠. 1960년대 미국 나사에는 컴퓨터라 불리는 수많은 흑인 여성 천사원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컴퓨터는 지금 우리가 아는 기계식 컴퓨터가 아니라 그야말로 계산을 하는 사람, 즉 숫자를 다루는 하나의 직업을 의미했습니다. Hidden Figures, 말 그대로 숨겨진 숫자들 혹은 인물들이란 의미인데요. 당시 인종 분리 정책이 시행되던 1960년대 미국 나사에서 일했던 숨겨진 수많은 숫자들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컴퓨터로 일한 흑인 여성들을 뜻하는 것이죠. 나사는 1915년에 설립되어 항공 연구를 수행하던 국가항공자문위원회 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 NACA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세계 2차 대전에 활약한 전투기이자 탑건의 톰 형이 개인 비행기로 몰았던 P-51 머스탱에서 사용된 날개의 설계나 벨 X-1 같은 초음속 비행기를 바로 이 나카에서 연구하였습니다. 1957년 10월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며 미국은 큰 충격에 빠지는데요. 스푸트니크 쇼크의 위협을 느낀 미국은 본격적인 우주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1958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 항공우주법에 서명하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항공우주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바로 나사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생각보다도 빡세고 다사다난한 3명의 히든 피겨스에 대해 한 명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나사 최초의 흑인 여성 관리자이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도 일한 도로시 본은 1925년 비처스트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월버포스 대학의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죠. 도로시는 여기서 수학 학사를 따고 당시 흑인들만 다니는 대학 중 최고로 꼽히는 하워드 대학의 수학 석사 과정을 교수님께 추천받은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도로시는 대학원을 포기하고 버지니아주 판빌에 있는 흑인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부임합니다. 당시에는 도로시 같은 흑인 여성 지식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은 교사가 거의 유일했는데요. 그럼에도 교사의 봉급은 굉장히 짰는데 그 적은 봉급에서도 백인 교사 봉급의 절반도 되지 않는 돈을 대다수 흑인 교사들이 받았죠. 이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 도로시는 방학을 이용해 세탁 공장에서 시간당 40센트를 받는 알바를 했는데요. 이 알바로 번 돈이 교사로 받는 봉급보다 많았다고 하니 흑인 교사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던 중 판빌의 우체국 게시판에서 나카의 비행기 관련 수학계산 직무 구인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된 도로시는 바로 나카에 지원하였으며 이때부터 전설이 시작됩니다. 도로시 본은 1943년부터 나카의 핵심 연구소인 랭글리 연구소 부속의 흑인 컴퓨터들만 근무하는 웨스트 에어리아 컴퓨팅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백인 컴퓨터들은 이스트 에어리아에서 근무했는데요. 지금 보면 대놓고 하는 차별이지만 당시 미국은 분리되었지만 평등하다라는 인종 분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고 버스를 타고 출근할 때에도 흑인들은 뒷자리에 유색인 자리에만 앉아야 했습니다. 도로시 같은 계산만 해내는 직업인 컴퓨터들의 작업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나카의 엔지니어들이 날개 부분마다의 기압이나 작용하는 힘과 같은 실험 기체 테스트 후 얻을 수 있는 숫자 데이터들을 처리할 방정식과 함께 인간 컴퓨터들에 보내면 컴퓨터들은 작업을 수행해 다시 엔지니어에게 보내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컴퓨터들은 자신들의 계산 결과가 어디에 쓰이고 무엇으로 개발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요. 주도적으로 실험을 이끄는 백인 남성 엔지니어와 동일한 권한이 없었던 당시 흑인 여성 컴퓨터들은 그야말로 계산만 하는 컴퓨터였습니다. 도로시는 하루 18시간 일하며 뛰어난 능력으로 상사들의 인정을 받았고 1946년 마침내 정규직을 쟁취합니다. 이후 1951년에 최초의 흑인 여성 관리직으로 웨스트 에어리아 컴퓨팅 부서 부서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영화처럼 부서 내 흑인 여성 컴퓨터들에게 작업을 배정해주고 인근의 엔지니어들에게 컴퓨터를 파견해주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컴퓨터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찐 컴퓨터의 등장이었죠. 1950년대 중반 나카에서 IBM 604에 이어 IBM 650을 도입하는 걸 본 도로시는 전자컴퓨터를 잘 다뤄야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퇴근 후와 주말에 열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에 등록하고 자신의 부서 동료들에게도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으라고 독려했죠. 요즘에도 프로그래밍이 뜨면서 코딩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당시에 벌써부터 눈을 뜬 도로시도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셈이죠. 1958년에 나카가 나사로 바뀌면서 웨스트 컴퓨팅 부서도 해체의 길에 들어서는데요. 흑인과 백인 컴퓨터 모두 함께 일할 수 있는 나사의 분석 전산부 Analysis and Computation Division ACD에 일하게 된 50대의 도로시는 자신이 예언한 대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변신해 활약하게 됩니다. 도로시는 엔지니어들이 준 방정식을 컴퓨터 언어인 포트란으로 변환하는 일을 했는데요. 당시 썼던 IBM 704 컴퓨터는 사무실 하나를 전부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지금처럼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로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명령어를 카드 한 장마다 구멍을 뚫어 새기고 컴퓨터에 직접 넣어야 했죠. 즉 카드 한 장이 한 세트의 포트란 명령어가 되는 것인데요. 프로그램이 복잡할수록 당연히 들어가는 카드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 컴퓨터는 적게는 수백 장의 카드에서 최대 2000장의 카드까지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물리적 노동에 가까운 카드의 구멍 뚫기가 더욱 고된 일이기도 했죠. 또한 카드를 순서대로 넣어야 제대로 프로그램이 동작해서 실수로 카드 상자를 엎기라도 하는 날엔 그야말로 재난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대참사를 막기 위해 카드 옆면에 대각선으로 매직을 그어놓고 나중에 확인해보기도 합니다. 이후 나사는 영화에서도 등장한 보다 향상된 성능의 IBM 7090 컴퓨터를 도입해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 프로젝트인 머큐리 프로젝트에도 사용하는데요. IBM 컴퓨터 도입을 빠르게 인지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도로시는 능숙한 프로그래밍 실력을 바탕으로 분석 전산부 ACD의 프로그래밍을 이끌게 됩니다. 도로시는 28년간 일을 하면서 흑인 여성 컴퓨터라는 이유로 연구 보고서에 이름을 올릴 순 없었지만 수십 편의 보고서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후 1971년 은퇴하는데요. 누구보다도 유능한 최초의 흑인 여성 관리자이자 프로그래머인 도로시를 상사로 둔 덕분에 다음에 등장할 두 히든 피겨스도 맘 편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히든 피겨스는 나사 최초의 흑인 여성 엔지니어가 된 메리 잭슨입니다. 피닉스 고등학교를 최우등 졸업하고 햄프턴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 후 1951년 나카의 도로시가 관리자로 있던 부서에서 일하게 된 메리는 입사 2년 뒤 백인 컴퓨터들만 일하는 이스트 에어리어로 파견을 가게 되는데요. 낯선 백인들의 공간에서 화장실이 가고 싶던 메리는 옆자리 백인 직원에게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지만 백인들만 있는 건물에서 유색인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백인 직원들은 알 리가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메리는 원래 일하던 건물로 향했고 가는 길 내내 분노와 치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렇게 씩씩거리며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우연히 전에 같은 건물에서 일했던 엔지니어 자네키를 만났는데요. 메리는 자네키를 보자마자 부당함에 쌓였던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영화에선 캐서린 존슨이 화를 내지만 실제로는 메리가 화를 냈죠. 메리의 분노에 넋이 나간 부서장은 그나마 사고가 굉장히 열린 상사였는데요. 메리의 정당한 이의 제기에 자네키는 곧바로 그럼 우리 팀으로 오지 그래요? 라고 하며 역으로 영입을 제안. 이참에 잘됐다 싶은 메리는 그 자리에서 고골합니다. 그렇게 저음석 압력을 실험하는 부서에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게 된 메리는 아주 똑똑한 수학자로 평가받는데요. 하루는 직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부장님이 메리에게 계산 업무를 주었는데 부장님은 메리의 계산 결과를 보고 잘못됐다며 다시 해오라고 말했죠. 그러나 예상하셨듯이 알고 보니 메리의 계산은 정확했고 부장님이 처음부터 잘못된 숫자를 준 것이 밝혀졌는데요. 부장님은 곧바로 메리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사과하였으니 이렇게 깐깐한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도 메리는 기죽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이런 메리에게 엔지니어의 피가 흐름을 알아본 차네키는 여러 업무를 알려주면서 실험 연구 보고서도 함께 작성하기에 이르는데요. 당시 보고서에는 엔지니어 외에 흑인 여성 컴퓨터는 이름을 올릴 수 없었던 어이없는 관례가 있었지만 1958년 메리는 조음석 상태에서 원뿔의 이동이 각도와 마수에 미치는 영향라는 보고서를 차네키와 공동 저술하는 데 성공하죠. 메리의 비범한 능력을 본 차네키는 연구소의 엔지니어 훈련 과정에 등록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렇게 메리가 엔지니어의 길로 첫걸음을 때리는 순간 미국의 인종 분리법이 메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데요. 당시 미국의 명문 공대들은 여성을 받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흑인 여성은 더욱 공대에 들어가기 어려웠던 것이죠. 게다가 1940년 흑인 여대생 중 엔지니어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고급 수학 과정이 꼭 필요했던 메리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백인 학교인 햄프턴 고등학교에 특별 출입 허가를 햄프턴시 당국에 과감히 요청. 메리는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학교위원회에 나가 결국 햄프턴시의 허가를 받아냅니다. 꿈에 그리던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흑인들의 출입을 언금했던 백인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된 기적같은 일에 메리는 매우 기쁘고 흥분했는데요. 그러나 막상 학교를 가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흑인들이 가고 싶었던 학교가 이렇게 형편없는 곳이었다니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 쓰러져가는 낡은 건물이었기에 메리는 이런 환경이 백인과 흑인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 생각했죠. 이후 나사의 최초의 흑인 여성 엔지니어가 된 메리는 마음껏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고 1962년 백인 동료와 함께 흑인들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여성으로서 본 공학의 측면들이라는 공동 강의를 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중고생을 위한 방과 후 과학교실도 열어 학생들이
사람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메리는 1960년대 연방정부의 일자리들이 채용과 승진해서 인종 성별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연방여성계획자문위원회에서 일하거나 기회균등 고용 지도자로도 활동하면서 모든 인종의 여성들이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남자들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40년간 나사에 몸담으신 자신의 이름을 올린 저수를 12편이나 남기고 1979년은 은퇴했죠. 작년엔 이 위대한 엔지니어를 기리기 위해서 나사의 워싱턴 본부의 이름을 메리 W 잭슨 본부로 개명하기까지 하였으니 그야말로 온갖 난관을 뚫고 당당히 엔지니어의 길을 걸으신 블러디갑 메리님이십니다. 마지막 히든 피겨스는 천재 수학자 캐서린 존슨입니다. 어릴 적부터 수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캐서린은 무려 14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33년 15살의 나이로 흑인대학교 웨스트 버지니아 주립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는데요. 놀아도 모자란 신입생 시절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가 시간을 돌리는 마법으로 모든 수업을 들었던 것처럼 캐서린은 1학년 때 대학에 있는 모든 수학 과목을 죄다 수강하는 미친 행동력을 보여줍니다. 수학 교수님이 캐서린만을 위한 특별 수학 고급반을 만들어야 할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떡잎부터 남다른 캐서린은 대학 총장님의 추천으로 대학원까지 프리패스하게 되죠. 그런데 공부밖에 모르는 수학 천재인 줄만 알았던 캐서린에게 어느덧 사랑이 찾아오고 결혼과 함께 아이까지 찾아오는데요. 공부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는 캐서린이었지만 육아와 가정에 전념하기 위해 대학원을 그만두고 남편 지미와 함께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이어가죠. 이후 캐서린은 4년간 가정에 충실하다 앞에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1944년부터 1952년까지 수학교사로 일합니다. 그러다 남편의 누나와 매형의 설득으로 나카가 있는 뉴포트 뉴스로 이사오게 되었고 이후 캐서린은 나카의 지원에 본격적인 커리어가 시작되죠. 처음 나카에 입사한 캐서린은 도로시의 관리부서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이후 비행연구국으로 파견가서 처음 알게 된 일이 바로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의 사고 원인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비행기의 블랙박스 속 필름 이미지를 일일이 분석하고 사고를 재현한 실험 데이터를 계산하는 일이었죠. 공학자들과 캐서린의 노력으로 비행기의 추락 원인이 앞서 비행한 제트기가 만든 난기류 때문임을 밝혀냈는데요. 이로 인해 비행 경로 사이에는 반드시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는 항공교통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일을 계기로 캐서린은 이전에 교사를 하면 느낄 수 없었던 엄청난 자부심과 일에 대한 열정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후 캐서린은 나사 출범 이후 소련과의 우주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며 스페이스 태스크 그룹에 소속되어 야근을 밥 먹듯이 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을 시도한 머큐리 프로젝트에서 우주선의 비행 궤적을 계산하는 일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웠는데요. 나사의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쥐어짜내고 있을 때 캐서린은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먼저 나서죠. 마치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와 출발지를 묻듯이 어디에 착륙시킬지 말해주세요. 그러면 어디로 써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라고 자신감 넘치게 말할 정도였는데요. 캐서린은 궤도 비행에 필요한 요소들이 지구가 완벽한 구체가 아니라 귤처럼 약간 납작하다는 점이나 지구의 자전 속도 등의 모든 요소를 고려해 10개월간의 내부의 치열한 분석과 수정을 거쳐 1960년 9월 선택한 위치에 위성을 배치하기 위한 발사 시의 방위각 결정라고 하는 나사의 흑인 여성 수학자로서는 최초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는 훗날 머큐리 프로젝트의 궤도 비행에 실제로 쓰이게 되죠. 당시 미국은 1961년에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지구 궤도 비행을 성공하자 또다시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소련의 인공위성이 미국의 하늘 위를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소련에 질 수 없었던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인류의 달 탐사 계획을 질러버리죠. 상사의 성급한 닥달은 실제로 시행해야 하는 나사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최대한 빠르게 궤도 비행을 준비하지만 예상치 못한 몇 차례 연기 끝에 드디어 1962년 2월 20일 머큐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미국 최초의 유인 캡슐 프렌드십 7호의 발사 날로 잡힙니다. 당시 머큐리 프로젝트의 우주비행사 7명, 일명 머큐리 7 중 한 명인 존 글렌은 기계보다 직접 숫자를 계산해온 캐서린을 더 신뢰했기에 발사 직전 IBM의 전자컴퓨터 계산 작업을 캐서린에게 마지막으로 점검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캐서린이 숫자가 맞다고 하면 출발하겠다고 말합니다. 글렌의 부탁을 받은 캐서린은 곧바로 책상으로 달려가 숫자를 컴퓨터에 보내서 점검하지 않고 거꾸로 입력값을 계산기로 일일이 계산해 자신이 썼던 보고서에서 나온 결과값과 같은지 확인하는데요. 알파고의 빙의한 캐서린이 열심히 계산해 하루밤 만에 나온 결과값은 컴퓨터의 값과 일치하는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죠. 이렇게 캐서린의 확인을 받고 발사한 프렌드십 7호는 두 번째 궤도 비행이 끝나갈 때 캡슐의 열 차폐막이 헐거워지는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역추진 로켓을 떼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부착한 상태로 착륙하며 무사히 지구 귀환에 성공하죠. 이후 나사는 1969년 달 탐사를 목표로 한 아폴로 11호의 발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캐서린도 임무의 성공을 위해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씩 일하는데요. 캐서린의 업무는 달 착륙선이 달 궤도에 묶여 비행 중인 사령선과 도킹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을 알아내는 일이었죠. 그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닐 암스트롱의 발자국이 지금도 달 표면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캐서린은 나사에서 우주왕복선과 지구자원탐사 위성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33년간 근무하며 1986년에 화려한 경력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나사는 개설인의 업적을 기려 아폴로 계획과 달 궤도선 계획에 대한 나사 단체상을 시상하죠. 또한 개설인은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2012년 우주 비행사 존 글렌이 받은 것과 같은 상인 미국 최고의 훈장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고 2017년 나사는 개설인 존슨 계산연구소를 열어 개설인에게 헌정합니다. 지금은 스페이스X와도 함께 협업해 우주를 개척해가는 나사에서 일한 수많은 엔지니어들 속에 숨겨진 진짜 수학자와 공학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절로 리스펙이 생기면서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과 공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알려졌으면 합니다. 과학과 공학, 수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중들에게 큰 벽으로 느껴지면서 점차 괴리가 생겨가고 있는 2022년 지금 히든 피겨스만큼 훌륭한 피겨가 되진 못했지만 공학기술에 대한 설명과 비화를 전해드리면서 신박하고 새끈한 기술들이 우리 삶 전반을 바꾸는 흥미가 가득한 이야기를 쏘아올리는 역할을 자처하며 오늘도 짜릿하고 쫄깃하게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공학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안될공학 에러였습니다.